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고 급기야 이순신 장군의 빗대면서 북한은 지상 낙원이다. 종북 세력이 우리나라의 기둥인 국회에 있다면 레볼루셔너리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혁명 조직인데 이거 폭파하자고 논의가 된 거예요. 서울 도시기는 한 번에 마비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고 자기 신념이기 때문에 저걸 처벌하면 안 돼요.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를 이용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이만갑의 아라 씨가 회령에서 먹방 찍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간다. 식성하면 아라 씨입니다. 내가 아라 씨 본 거 중에 하나가 진짜 족 있잖아. 돼지 족발 족. 이거 하나를 먹는 걸 봤거든요. 양 되게 많은데 어마어마한 식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 뼈지 뭐. 고기 몇 점이 다 뼈래. 근데 이게 먹방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단어잖아요. 심지어는 이게 영어 알파벳이 써 있어요. 먹방 하고 써 있어요. 진짜요? 예. 자, 종민 씨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말 그대로 세계에서 쓰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전 세계인이 많이 쓰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바로 샘성. 샘숭. 세계인이. 그러니까 한국 거인지 모르고도 그거는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네. 현다이. 현다이. 우리에게만 있는 정말 상상도 못한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죠. 종북입니다. 촛불 시위는 종북 세력이 선동했다. 늘 해오던 종북 프레임이고 종북 관련 발언 등으로 종북단체 가운데 두 곳을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종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이만감에서 좀 많이 좀 들었는데 뉴스 많이 본다고 북한 뉴스 관심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너 그쪽이냐고. 그렇다고 그러시잖아요. 요즘 예명으로 김종북이라고 부른다고. 무슨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종북이라는 단어 이거 많이 써요. 맞습니다. 원래 그 종북이라는 말이 지금은 욕처럼 쓰이는데 원래 맥락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것은 2001년에 그 당시에 이제 얼마 안 진보 진영이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당으로 모이자 이런 논의가 있었을 때 사회당이라고 좌파 상당히 좀 급진적인 좌파 쪽인데 이 그룹에서 그걸 거부를 해요. 왜 그러냐? 그렇게 모일 경우에는 이른바 주사파들이 들어오는데 저 세력들은 종북 세력이다.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이 북한 노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거부하면서 그때 붙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내의 비판이었던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친북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욕으로 이게 네. 사용이 돼버린 거죠. 원래 맥락이 좀 달랐어요. 자, 이 말 뭐 흔히들 쓰긴 합니다만 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신 분이 있습니다. NL계의 첫 씨앗 같은 분입니다. 원조 종북, 그런 역할을 하셨던 핵심, 원조 종북, 그런 역할을 하셨던 원조 종북.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만들면 이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주사파의 대부였던 하태경 의원님. 근데 이게 이제 단어도 시대에 따라서 쓰임새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네네.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세 가지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뭐예요? 협의의 종북, 광의의 종북, 슈퍼 초광의의 종북인데 네, 이게 종북 전문가는 뭐냐면 다르네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80년대, 90년대 당시에 보면 광의는 노선 종북, 그리고 협의는 수령 종북. 그러니까 수령 종북은 뇌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진성
로봇인데 북한 방송에서 딱 이야기하면 그대로 해. 딱 로봇이야. 이게 협이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정북이고 광희의 정북은 이제 나 같은 사람인데 이제 당시. 그러니까 수령이 시키면 하고 이건 아니야. 내 머리로 생각을 해. 자기 머리로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경우에 따라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데 어디까지 동의하냐면 그냥 미군 철수하고 사회주의로 통일한다. 사회주의로 통일한다.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동일한 거죠. 그리고 북한은 우리의 동지다. 이 정도지 기계처럼 따라하지는 않는. 초광희는 뭐냐면 자기랑 입장 다르면 난 종북이야. 빨갱이 비슷하게 나쁜 놈,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파의 대표적인 이론가 조갑재 선생이라고 있는데 5.18에 뭐 북한군이 내려온 게 아니다라고 하면 입장이 다른 사람한테 조갑재 종북이야. 이렇게 이제 욕을 듣는 그런 쓰임새로가 있고. 이거는 이제 항변이 섞여져 있는 이제 불법. 나는 로봇 NL은 아니었다. 뇌는 있었다 이런 건데 이제 저희 언론에서 이제 저는 기자적 관점으로 종북은 무엇이고 친북은 뭐냐.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종북, 종속 종북이 있고 자생적 종북이 있다라고 분류를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간첩이 아닌데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비를 받고 마치 간첩처럼 김정은을 숭배하는 사람. 요거를 이제 종속적 종북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고 요게 말고 자생적 종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시나 오더나 활동 자금을 안 받아. 이제 하태경 의원님 같은 이런 종북들. 이런 종북인데 혼자 생각을 하고 주체 사상이나 아니면 사회주의에 매료되다가 북한이 바라는 게 굉장히 이상적이다. 이 이상이 맞다. 라고 이제 스스로 자체적으로 형성된 게 자생적 종북. 북한 사람 만나면 더 똑똑해. 그렇죠. 북한 사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종북 같은 경우는 그 한자를 파자를 해보면 따를 종이잖아요. 그럼 주가 있어야 돼요. 그럼 주가 뭐냐? 뭐 알다시피 이제 김일성 사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주종 관계이다 보니까 주인님이 하는 말씀은 다 무조건 옳다예요. 이게 이제 비판받아야 돼요. 종북. 아니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시기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80년대 대학가는 종북 천지였어요. 이걸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역사적 진실이라니까. 지금은 굉장히 미미하고 사실상 무시해도 될 정도로 우리 사회 영향력이 줄었지만 놀라운 거는 이번 선거에 종북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은 통진당이라고 있잖아요. 그 후신이 진보당이 지금 남아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잘 모르지만. 근데 이번에 진보당이 정의당보다 성적이 더 좋아요. 울산에 그냥 구청장도 하나 나왔고 토탈 21명 나왔더라고요. 근데 정의당은 8명인가?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대학 다닐 때도 종북 진영이 NL이고 정의당이 PD 계열인데 항상 PD가 소수파였거든요. 결국 그 시대로 가는구나. 그 안에서도. 자, 실제로 종북 관련 뉴스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얼마 안 됐어요. 작년 여름에 청주에서 발각된 간첩단.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청주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2017년 조직 결성 뒤 최소 10차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노동 현장을 장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뭐 있다. 국회를 정복하려 한다. 이런 뉴스들. 이게 도대체 진짜야?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왠지 음지에서 쉬쉬하고 존재를 숨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994년 7월 8일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너무 명확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바로 김일성이 사망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6일 뒤에 전남대학교에서 김일성 분향소가 차려진 겁니다. 그때 이 사건으로 조간신문이 떠들썩했어요. 초를 피우고 향을 피우고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수면 아래로 있었던 종북 논란의 전신이 바로 이 사건으로 불거져 나온 거죠. 근데 왜 전남대냐? 전남대는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곳이에요. 독재 타도 외치면서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이후로 전남대뿐만 아니라 고려대 학교에 김일성을 애도하는 어마어마한 플랜카드를 붙으면서 이 전남대가 시작을 했지만 다른 학교들로 확산을 했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님, 당시에 대학가에 야 이거 김일성 조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분위기가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당연히 조문을 다 하고 싶어. 마음속으로는? 그만큼 체제 전환 안 했다니까. 체제 전환 안 했다니까. 그 당시에 94년만 하더라도 김일성을 존경하는 사람이 깔려 있었어요. 학교에는. 그리고 사실 NL이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김일성은 다 존경했어. 왜냐하면은 김일성에 대한 평이 이제 두 파로 갈려져 있어요. 김일성이 항일운동을 한 적이 없다. 가짜 김일성이다, 북한의 김일성은. 많이 들어. 하지만 주류 다수는 항일운동 조금은 했다. 그렇죠. 이런 거였거든. 그리고 당시에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은 독립운동했지만 총 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외교적으로 입으로 했고 친일파랑 이제 손잡고 네.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승만 정권은 내용상 친일 정권이고 의원님 최근에 정당을 바꾸셨나요? 아니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당시에. 그래가지고 겁나는 게 이 영상이 또 요것만 딱 까서 인간적으로 김일성은 다 존경했어. 왜냐하면은 항일운동 조금은 했다. 이승만 정권은 내용상 친일 정권이고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통일은 절대 선이었거든. 그럼 통일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냐? 당연히 김일성 정권에 있다라고 하는 게 학생들 그리고 지식인들 다수의 생각이었어. 그러는 거고 이제 쟁점은 북한에 조문단을 보내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우리 국익 차원에서 그래도 적국이지만 보내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보수파라도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좌파 진보 진영에서는 내가 존경하니까 조문단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였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었던.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애매모호한 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남북 관계 개선의 흐름이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얘기가 됐었거든요. 실제로는 김일성이 사망하지 않았으면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뻔도 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니까 한쪽에서는 조문을 하자.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실 국론이라는 게 통일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런 행동들이 나온 거고 그 기회를 잡은 거죠. 이제 운동권들이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애매모호한 분위기를 틈타서 저런 일을 한번 해본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종류의 가치에 관련된 논쟁이 생기면은 결국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 뭐 사실 이거가 별 관련이 없는 혹은 주사파 아닌 사람들까지도 막 위협을 당했는데 이건 사실 미국의 메카시 의원이 했던 메카시 강풍에서 이야기하는 5명 중에 1명은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200명. 군부에도 있고 그리고 특히 할리우드에 공산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암약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그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검열하게 했었거든요. 그런 종류로 얘기를 하면 차라리 누굴 적시를 하든가. 그게 아니라 그런 종류의 방식으로 얘기를 발화를 해버리면은 완전 검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만갑 식구들 분들은 한국의 이 대학생들이 김일성을 추모했다. 뭐 지상 낙원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어때요? 저는 깜짝 놀랐죠. 뭐 북한의 지상낙원이고 김일성이 조문 간다는 거. 저는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이 김정일이 시신이 있는 이제 금산 태양궁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사진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남조선 인민들이 수용님을 흠모하여 이렇게 뭐 울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김일성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할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면서 보니까 진짜 쇼킹이야. 진짜 했어. 오히려. 네. 진짜 그런 게 있고 조작인 줄 알았는데. 조작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제발 북한에 가서 그래요. 진짜 딱 일주일만, 일주일도 아니야. 7시간만 살게 하면 어떻게 변할지 참. 저희는요 김일성이 사망했을 당시에 평화의 하얀 비둘기가 초상 앞에서 이렇게 뭐 물을 흘렸다 하고 뭐 노루, 사슴 이런 동물들이 뭐 분향소에 찾아와서 울었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동물들까지도 찬양하고 남조선 인민들이 밤새 그 추모의 행렬이 끊어지지 않아서 지금 쓰러져 있는 그 남조선 인민들이 정말 많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한 이틀 정도는 슬퍼했어요. 근데 그거를 3달을 슬퍼하라니까. 부모님들 시대에는
진짜 진심이 우러나서 울었대요. 근데 저희 시대는 맞아요. 안 울면 혼나기 때문에 울었어요. 왜냐면 안 울고 있으면 야, 쟤 사상이 변질돼서 쟤 검토해봐야 돼. 이런 대상이 되거든요. 맞아. 여기가 뭐 정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만약 울지 않잖아요. 그럼 반동이라고. 맞아. 똑같은 단어에서 반동. 얘는 반동이야. 얘는 울지 않으면 일단 사회에 반항하는 사람 반동. 정북이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네. 울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진짜 북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진짜 개뿔도 모르면서 그냥 진짜 북한을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저처럼 공부 진짜 겁나 많이 했는데 근데 갑자기 공부했다.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좀 충격적이었어요 약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충격적이다. 우리 또 하태경 의원님께서 당시에는 뭐 대부분의 이 대학생들이 이제 종북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을 몇 번만 클릭하면 바로 다 나오고 도서관에 가도 북한 관련 서적들이 많고 한데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루이제 린저라고 독일 여류 작가인데 이 루이제 린저가 이제 80년도 초반에 이제 북한에 한 11번 들어가가지고 김일성 주석을 45번을 만났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기행문을 썼는데 한마디로 북한은 지상 낙원이다. 이거예요. 또 북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독일 여류 소설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실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존경했던 소설가, 철학자가 그런 말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죠. 그 책이 그저 우리 후배가 번역한 건데 그 사실 저 번역을 내가 거의 다 해줬거든. 번역을 도와줬다.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번역을 잘 못해. 그래서 원고를 갖고 왔는데 저걸 갖고 왔다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을 내가 다 어이구. 교정을 해가지고 책이 나갔는데 딱 봐도 내가 딱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난 루이제 린저 그동안 그전에 굉장히 좋아했는데 딱 읽어보니까 이 여자가 좀 이상하다. 이 사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 책을 읽고 알았거든. 그래서 너 이거 이런 책 뭐하러 번역을 하냐고 막 타박을 했거든. 진중권 작가님이 그러면은 그거를 번역을 안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주제를 토론할 이유가 없었겠네. 그렇지. 그렇죠. 정보이 꼭 그건 아니고. 읽기는 읽었을 텐데 꼭 그건 아니고. 읽기는 읽었을 텐데 상당히 나쁜 번역으로 읽었겠지. 그렇지. 이 책이 당시 운동권들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죠. 저 책뿐만 아니라 당시에 80년대 중후반에 이제 북한 내부 사정이 어떤지를 소개하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어요. 그 중에 또 많이 읽은 책이 황석영 씨. 맞아요. 뭐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8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늑대가 살고 있는 거야. 뿔 달린. 맞아요. 승냥이. 소리 장군에 그리고 악마고 김일성은. 근데 이 책 읽어보면 적어도 사람이 사네 우리랑 똑같은. 그리고 이때는 또 굶어 죽을 때도 아니야. 이래서 이제 당시 이제 군부 정권이 북한을 너무 악마화해서 자기 정권 유지 기반으로 삼고 학생운동이나 뭐 이런 진보운동을 탄압한다. 이런 생각이 강해진 거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 정부에 의해서 강조되었던 이 반공주의 교육에 대한 강한 반감 그리고 고도의 경제 개발을 하면서 발생된 구조적인 모순점 이에 대한 저항의식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종북의 논란이 시작이 된 건데 그 책을 제가 직접 가져왔어요. 운동권의 바이블이었던 또 하나의 조국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김일성 컬러 사진으로 이제 김일성 컬러 사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김일성의 생일을 맞아 세워진 높이 100m의 개선문이다. 자, 우리 북한에서 살다 오신 이만가 가족들이 과연 이 책의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읽어드릴 텐데 이게 맞는지 루이제 린저가 제대로 본 건지 한번 판단해 주세요. 제목 울타리 없는 교화소. 이윽고 우리 눈앞에 초원의 한복판에 세워진 3층 건물이 나타났다. 교화소였다. 그것은 마치 뉴스 호스텔처럼 보였다. 벽도 없었고 감시탑도 없었고 철조망은 물론 창문에는 창살도 없었다. 교화소장과 대화. 사람들은 어떤 죄목으로 여기에 수감되죠? 살인으로 수감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 그러자 살인이라고 그랬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형도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사형도 없다는 거죠. 살인도 없고.
근데 여기에 벽, 뭐 감시탑, 철조망 이런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슬픈데? 이거는 이 사람이 봤을 때 거지. 진짜 없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그 강철한 씨의 책이 있어요. 그게 수용소 관련된 책인데. 감시탑도 없고 철조망도 없대요. 근데 대신에 탈출을 못하는 이유가 이 수용소 교화소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진짜 망망대해에 배 한 척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을이죠, 마을. 나와도 어디 갈 데가 없고 일단 탈출을 해도 산으로 가면은 거기에 전기가 흐르는 곳이 있대요. 3000볼트라든지 6000볼트짜리 전기가 흐르고 그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을 가더라도 구덩이가 파여져 있는데 그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 안에 쇠로된 가시들이 있대요. 그럼 거기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근데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게 평화적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이제 그 책을 딱 읽다가 이제 뭘 봤냐면 자기가 묵고 있는 숙소 밖을 딱 보니까 북한군 병사가 하나가 탁 와가지고 벚꽃인가 꽃이 폈는데 연주를 봤는데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아 이것도 누구 시켜가지고 연출했구나. 우리는 걸 딱 알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또 한국도 방문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김포공항에 딱 내려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내가 왔는데 왜 남한 대통령이 왜 마중을 안 나왔냐고. 그러니까 북한에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다 보니까 거기 취해가지고 그랬던 거고 자기는 이제 그런 대접을 먹고 남한을 딱 왔는데 왜 남한 대통령 안 오냐 막 이런 분이야. 이런 그 지식인들 특히 그 와중에 프랑스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북한을 찬양하고 이런 종류의 발언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이거에 막 그 몰두해가지고 믿었던 게 아니라 왜? 싸우고 싶은 대상이 일단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주적이 있다고. 당시에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은 드골과 싸워야 됐고요. 우리나라 좌파 지식인들은 군사 정권과 싸우고 있었어요. 네. 얘들이랑 싸우기 위해서 외부의 구세주를 찾다 보니까 이런 거에 걸리는 거예요. 또 한국의 대학생들, 교수들, 좌파 지식인들 우리가 종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발언들도 하고 행동들도 하고 이 당시에는 공적과 싸우기 위한 일종의 전략일 수도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역사적인 맥락이나 배경은 우리가 주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아니 이제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1년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한국에서 추모를 한 사람들이 있다고. 자, 2011년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죽었을 때에도 17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분향소가 한 대학가에 설치가 됐는데 그 대학이 어디냐면 다름 아닌 서울대학교. 서울대 농대 출신의 학생이 학생회관에 분향소를 만들었어요. 학생회관에요? 그리고 분향소가 설치가 되자마자 경찰이 와서 이거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1994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동요가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그 국문 분열 정도의 남남 갈등이 있었지만 이때는 그렇구나. 아직도 저런 애가 있어. 저런 애가 있네. 이런 무관심이었고 진보 성향의 단체 학생들이 논평을 내는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그 사단장을 막 마치고 대구에 있는 이제 이 작전사령부라는 데 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뉴스에 딱 나오는 것이 덕수궁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찰 한 120여 명이 출동을 해갖고 뭐 옥신각신하다가 설치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분향소 설치가 잘못됐다 해서 형사 처리한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김정일이가 죽어서 우리 군에서는 적으로 규명을 해갖고 지금 언제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니까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또 추모하고 찬양한다고 분향소를 만든다고 하는 일부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일부가 있었다. 아, 이 대한민국이 참 심각하구나.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94년도에는 NL 운동권이 강력하게 존재했거든요. 근데 2011년에는 없어졌어요. 운동권이 전혀 없고. 그럼 그거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운동권의 그 자제들이 이제는 옛날에 대학별로도 묶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국적으로 묶여가지고 소수가 남아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양하거든요. 광신도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또 학생들 이렇게 지도하고 이런 게 남아 있어요. 후배. 그 사람들이 남아.
자, 김정일 사망 당시에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북한 조문을 축소했었는데 이 조문을 가고 싶었던 한 남자가 중국을 통해서 미립국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이 범민련이라는 단체는 아시다시피 1990년도에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남북한 그리고 해외 이 3자가 모여가지고 통일의 방안을 한번 꾸려보자, 만들어보자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 문익환 목사께서 사망한 이후에 완전 초강 NL 좌파 단체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남측 이제 부위원장인 그 노수희 씨가 있었는데 김정일 사망 100일 추모 행사가 평양에서 열렸어요. 여기에만큼은 꼭 참가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정부의 허가 없이 이제 베이징 북한 대사관을 통해서 몰래 방북을 하게 됩니다. 조국통일 범민영화의 의지와 기선을 유감없이 밝히며 민주주의 기억하는 통일 인사로 여생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 무단으로 북한으로 이제 가가지고 진행 기간이 104일. 104일이요. 예, 104일이요. 예, 104일인데 이 104일 동안 무슨 활동을 한 거예요? 들어보면 완전 세뇌받은 북한 사람 같아요. 평양에 있는 김일성 생가 망경대에 가서 이명박 정부가 저문을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고요. 또 평양에 있는 개성문에 가서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금수산 태영궁전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 저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참관을 해요. 참관을 해서 또 그 노수 씨가 감격에 겨우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언론, VOA 미국의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돌아갈 거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나는 이제 당당히 판문점을 통해서 걸어서 가겠다. 그리고 그 보수 수구 세력들이 저를 지금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재판을 할 겁니다.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가고 싶었나 보네.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때 정부이고 혹시 대통령이었다면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 북한에 이렇게 저렇게 방문했던 사람들은 친북 성향이 줄어들어요. 맞아. 그리고 반북이 강화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포장하고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그래도 100%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보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하면은 판타지가 생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북한에 가면 그늘이 보이고 어둠이 보이고 이렇게 한다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북인 사람이 있긴 해. 그렇죠.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에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방공 교육에 도움이 된다. 왜냐면 북한에 갔던 사람들은 너무 맞는 말이야. 공개적으로 갔던 사람들은 다 지금 기록이 있잖아요. 맞아요. 북한에 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또 못해. 간첩질도 못해. 입이 공개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잠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원래 본인이 이걸 연구를 해갖고 누굴 만나갖고 본인이 전향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영부영 가면은 보고 싶은 데를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데만 보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이제 훈장처럼 또 여겨갖고 또 그럴 그럴 수도 있다. 아이고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차이가 우리 지금 올드 보수랑 새 보수의 북한에 대한 시각 차이, 접근법의 차이예요. 자, 어쨌든 간에 3개월간의 무단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노수희 씨를 배웅하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아무도 없어. 저기 뭐하러 가? 전체가 세트장인데. 세트장인데. 옷도 그냥 뭐 인민복이죠.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 아이고 많이 갔구나. 아이고.
대박. 근데 북한에서 이런 거 진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게 판문점에 주민들이 살겠습니까? 네, 동원된 네, 거죠. 당연히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왜 굳이 한국으로 와요? 그러게 저렇게 좋은데? 저런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돌아와서 내가 청을 받고 순교자가 돼야 돼. 그걸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냥 약간 개인의 영웅 심리 같은 게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 그런 게 있는 것 거기에 취해서. 오는 순간 잡히는 거죠. 저런 장면을 연출하는 맞아요. 저걸 원하는 건데 거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나 저거 어렸을 때 많이 봤다니까요. 아니 오히려 저렇게 안 끌고 가도 맞아. 되는데. 저건 북한을 도와주는 리액션인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쟤네들 한 건데 바보같이 이제 저거. 와 이거. 와, 4년? 4년을 살았다. 4년의 형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느낌? 너무 짧게 짧다. 저는 짧아 보여요. 북한이라면 이 정도면 그냥 사형 아니면은 진짜 정치범 수용소 다 가고 가는데 가족들까지도 다 가는데. 용장에 이슬러 사라졌죠. 4년 어떤 것 같아 기간으로? 생각보다. 감옥 교육을 한 거죠. 이거 모르겠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4년이라 형량이 저는 과해 보입니다. 저는 그 뭐 북한이면 사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은 북한이 아니니까요. 저런 걸로 처벌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거 북한에서 뭐 직접 TV로 봤는데 제가 대학 때거든요. 대학생들도 그렇고 북한 주민들 도 그렇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글이 다 모두 현실로 일어나고 있구나. 이거 강압적이고 진짜 민주가 보장이 안 되는 국가로구나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 상태에서도 이 그림은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북한에 오히려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노수지 건너오면은 혼자 건물 안까지 들여보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수갑을 채우든 뭐 잡아가든 해야 되는데 북한이라는 체제는 사실은 어떻게든 사소한 빌미라도 하나 찾기 위해서 애쓰는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자기 신념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고 저걸로 처벌하면 안 돼요. 어떤 행동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지 저 사람이 가서 구체적으로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건 아니거든요. 법 위반은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실정법 위반이라는 게 예컨대 국가보안법인데 그건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잖아요. 그거 사실 우리 헌법에 보장된 우리 권리를 갖다가 지금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저는 악법이라 보기 때문에 그 악법 때문에 실정법 위반이지 저런 건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무신경이에요. 오시면은 법규 위반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딱 그 벌금이에요. 딱 주고 언제까지 납부하세요 하고 싹 빠지면은 저 사람들이 막 보고 아무 일 없는 거야? 북한하고 너무 다르네? 맞아요. 이렇게 돼야지 이게 제대로 된 수라는 거지. 저게 북한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를 연구하시는 것 같은데 전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노수위가 아니라 저때 당시에도 크게 논란이 됐었던 건 보세요. 범민련의 노수위예요. 그리고 그게 민혁당으로 이어져요. 범민련이. 그리고 그게 통진당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경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이 반 국가 단체의 자기 멋대로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이 거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예컨대 노수위를 풀어주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여유 있다라는 최재 가시가 되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미
그때 이명박 정부예요. 군사 독재 정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뚫리면 계속 뚫립니다. 그리고 반국가 단체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경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 한 개인이고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다 어디 소속이다 해서 그 단체의 죄까지 한꺼번에 다 뒤집어 씌우고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그리고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권의 문제거든요. 예컨대 김수영 시인이 그랬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그냥 김일성 만세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고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범민연인의 이런 것도 90년대 초에나 힘이 있었지만 2011년쯤 되면은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이상 함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국가범죄 같은. 근데 나는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두 분하고 생각이 다른데 네. 북한의 무단 방북 혹은 밀입북하는 사람에게 처벌을 너무 가볍게 하면 네.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노수인은 북한한테 대접을 잘 받은 거고 네. 북한 체제 내부의 엄청나게 선전, 홍보 도구로 수단으로 쓰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 입장에서는 다 쓸데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북한의 감옥에 보낸다거나 굉장한 인권 침해 유린을 당해요, 그 사람. 그래서 대한민국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국가가 무책임한 거거든. 예를 들어서 약간 농담처럼 하면서 북한에 가고 싶은 사람 다 보내주자.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보내주자고 하지. 근데 정작 그 사람이 인권 침해 당하고 했으면은 그거는 사지로 사람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국민 보호 책임이 있거든, 국가는. 근데 우리가 그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게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 갔는데 원비어처럼 이 그렇지, 집안에서 생각이. 도대체 국가라는 게 뭐 했느냐 그런 거 통제도 원망으로 못하고 이제.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선에서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김정은 이 김정은 시대에서 와서는 좀 어떨지 2018년 서울 거리에 걸렸던 현수막 사진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을 환영합니다. 어머 뭐야 통일의 핑크 발견. 내가 하트. 자, 잠깐만 이거는 우리도 뭐라고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죠. 한번 네, 오길 바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 뭐야 이거. 야, 이 뽀샵 잘했다. 굉장히 미화했다. 무슨 영화 포스터처럼 해놨어요. 우리 종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개인의 의견.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신경을 안 쓰는데 지나가도 그냥 뭐 독특하다 뭐 이 정도 생각으로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런 포스터 봤을 때 되게 우리나라가 참 재밌게 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의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감옥 가거나 막 때려 죽이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북한처럼. 나는 걱정이 그거였어요. 저게 분명히 광화문에 저렇게 쓰면 그 앞에 또 어떤 분들이 가서 때려보시고 때려보시고 싸울까봐. 그게 문제지. 경찰력이 동원이 돼서 그게 더 또 걱정돼.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자꾸 연출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엄청나게 큰 현안처럼 보이게 되거든. 착시죠. 요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팬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학생들이 김정은 위임맞이 환영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일종의 김정은 팬덤 현상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고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 급기야 이순신 장군의 빗대면서 김정은을 칭송하면서 광화문 한복판의 현수막 등을 아니 나 그냥 좀 웃기려고 하는 건줄 장난 알았어. 아니었어? 나 장난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거 약간 퍼포먼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은 진지해요. 이 사람들은 진지해요.
지금 보니까 대충 뭐 대진년인가 하는 그룹인데 되게 이제 소수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NL 운동했던 사람들의 자제 주니어들. 내 후배들. 예, 주니어들이. 내 후배들. 예, 주니어들이. 그런 애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컨대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간 동안에 보수 그 어르신들이 뭘 듣고 나왔냐면 군부여 일어나라 쿠데타 선동하는 걸 들고 나왔거든요. 우리 그거 보고 처벌 안 했어요. 이 사람들 갖다 가만 놔두게 되면 여기 영향받아가지고 군부가 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또 다시 쿠데타를 내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대통령을 끄집어가지고 다시 올리고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이거 너무나 막 나간 상상력이잖아요. 일단은 우리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 현수막에 걸렸을 때 그 당시 서울시 난리가 났었어요. 민원이 그래. 폭발적이었는데 애들 보기 민망하니까 얼른 내려놔. 지금 어린 친구들은 만약에 그런 포스터를 그냥 봤을 때 김정은은 하트를 그려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기억나세요? 2018년에 김정은 이모티콘이 나왔었어요. BTS 팬심 하듯이 아 팬이에요 라고 말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는 이 종북이라는 표현의 자유, 어떤 사상의 자유를 이용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거나 혹세무민시키거나 김정은은 BTS처럼 좋아해도 된다라는 톤에 어떤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거예요. 현수막을 걸든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뭘 하든 뭐 저는 다 상관없어요.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최대한 이런 기존의 담론을 희화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적으로 도태가 될 거예요. 우리가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자꾸 규정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역작용이 생겨서 왜 안 되는지를 오히려 다시 반대로 연구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환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이라는 그 사회를 그대로 열어놓고 이런 것들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나라다. 그렇게 되면은 요즘 청년들, 요즘 어린아이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국민들도 굉장히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의외로 현수막은 그냥 마음껏 달아도 된다 주의예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고 진짜? 있네. 마음껏 달아도 된다 주의.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고 진짜? 있네. 거짓말하지 마. 잡고 싶잖아. 분기에 밀렸어. 야, 물 타네? 와, 물 타냐? 듣고 있다 들었어. 그때 우리 서울시와 우리 정부의 선택도 뭐였냐면 제 생각과 같았어요. 현수막 걸게 했어요. 문제 안 뒀어요. 요 대진연은 자생적 종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지령을 받거나 오더를 받는 단체가 아니라고요.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에 고무돼서 야, 김정은이 오면 진짜 민족적인 통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 소수 집단의 일탈이라고요. 다만 이들을 언제 단속해야 되느냐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1년 뒤 김정은 환영을 외쳤던 단체 중에 중요 단체가 미국 대사관의 담장을 넘습니다. 공격을 해요. 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장에 갑자기 사다리가 세워집니다. 대학생들이 기습적으로 담을 넘기 시작하고 당황한 경찰이 제지하려고 하지만 속수무책입니다. 담을 넘어선 대학생 10여 명은 관저 안에서 피켓을 펼치며 1시간 정도 점거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이 어딥니까? 주한 미국 대사관 여기 사과했습니다. 살고 있다는 적수군을 살고 있단 말입니까? 결국 이들은 당연히 체포됐고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존 사회의 어떤 규율을 흔들려는 시도를 할 때는 국가 권력이 당연히 단속에 들어가야 되고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근데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죄 확정은 남조선 사회의 탄압이다. 현수막 붙였더니 잡았다. 북한이 또 아전인수 해석을 했지만 뭐 북한의 해석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논하고 있는 그 한 주먹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 세력이 우리 사회에 혼란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큰 덩어리는 안 줄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예비역 군인으로서 생각하면은 만약에 이제 미 대사관을 관저에 끼어들고 했던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가 군에 들어왔을 때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전체 조직화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무슨 이제 작전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우리 그 뭐 어느 대위가 그 군 비밀을 지금 이렇게 북한으로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마찬가지로 내 사고를 노출시키지 않고 아주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병사로 혹은 간부로 들어와 갖고 근무도 잘하고 성실을 하니까 통제구역에다가 이제 보직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군은 조금 달리 이제 봐야 되고. 저는 뭐 제가 군대 복무하고 있었을 때 정말 확신에 가득 찬 사회주의자였는데요. 흑역사인데 방공공병대에 나가서 상 받았어요. 상 받았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좀 전에 예컨대 간첩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사상적 기반이 아니라 아마 경제적인 이유일 겁니다. 아마 돈을 받고 빼주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을 처벌하면 안 돼. 행동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요, 저희는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북한에서 왔잖아요. 근데 이런 현수막 같은 걸 보면은 김정은을 환영한다고? 그럼 김정은이 한국에 와서 뭘 할까? 탈북자 문제를 어떻게 요구하면 혹시 정부에서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들어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위압감이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시가 진짜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공포심이 있는데 저런 걸 보면 더 심해지는 거죠. 종북 세력이 사회에 혼란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종북 세력이 우리나라의 기둥인 국회에 있다면, 종북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오전 10시였습니다. 이 대전 교도소 앞에 출소하는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 출소자의 팬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일이 있었습니다. 구름대요? 저 문화 하나 오는데 9번의 겨울을 거쳤습니다.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을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애야 합니다. (2021년 12월 24일) 오전 10시 이 대전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이석기 전 의원인데요. 8년 3개월 만에 풀려난 그의 혐의는 내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 제가 주무 취재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취재했던 기억도 저도 이번 녹화를 하면서 다시 되새겨봤는데 2013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에서 한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서 국가시설의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하자 주요 유류시설과 전화국 등 북한이 도발을 해왔을 때 뒤에서 백업 부대로 테러를 일으킬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세웠던 게 RO라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레볼루셔너리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혁명 조직인데 북한의 주체 사상과 김정은 사상을 신념화해요. 그리고 강령 규약을 암기하도록 하고 조직원 간의 위장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만큼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직접적으로 흔들려 했던 전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던 중대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시 구체적으로 이제 뭘 얘기를 했냐? R로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저 평택에 가면 한국가스공사 가스 저장 시설과 생산 기지가 있어요.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거 터뜨리자. 그리고 KT 해와 전화국 터뜨리자 등등등 국가 기반 시설을 폭파하자. C4 컴포지션 붙여가지고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녹취가 된 거예요. 근데 가장 그때 판결 중에서 주목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공동구라고 있어요. 공동구가 뭐냐면 일단 가스, 인터넷, 상하수도 시스템 이게 한 군데에 모였다가 해체되는 만남의 광장 같은 그 지하 시설이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취약해요. 이거 폭파하자고 논의가 된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폭파가 가능해요. 이거 폭파되면은
우리나라 뭐 서울 도시기능 한 번에 마비됩니다. 이거 무슨 대학생 1, 2학년 애들이 모여가지고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상적인 위협을 넘어섰다 이거죠. 헌재의 결정. 맞습니다. 아니 종북주의자가 이 무단 방북하고 이제 현수막 걸고 이런 거는 사실 개인 취향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우리나라 국회까지 들어간다니까 좀 약간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좀 과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끈 떨어지는 운동권 딱히 사회로 진출하기도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묘하게 약간 사이비 종교처럼 경제 생활하고 이 정치 활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혁명 조직 RO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지하 조직 활동 합의했잖아요. 혁명 조직에서 대중 집회 안 하거든요. 그때 보니까 100여 명 모여가지고 이런 건 보안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조그만 조직 운영할 때도 알지만 다 점조직이거든요. 난 위에 있는 사람, 나 담당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본명을 몰라요.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드는 게 일종의 블러핑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념 속에 세상을 꾸며놓고서 어떻게 보면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면서 자족적으로 만족하던 그런 그룹들인데 좀 너무나 이제 무섭게 막 부풀린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진 작가님처럼 처음에는 좀 과장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어요. 특히 지하 조직은 점조직인데 130명이 한 장소에 다 모인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심령 부흥회 같은. 근데 이제 내용을 알아보니까 한 장소에 모인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주사파들은 혁명 세력이잖아요. 특히 북한이 쳐내려온다고 본 거예요. 쳐내려온다고 본 거예요. 북한이 올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이 물풍이를 한다. 김정은이 한국의 작전 지도 같은 걸 꺼내놓고 다 뭐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우리가 내려갈 수 있다. 하니까 준비해라. 이런 이제 지령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시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준비기와 결정적 시기로 나눠요. 준비기에서는 안약해야 됩니다. 지하의 점조직으로. 하지만 결정적 시기에는 다 총골기해야 돼요. 그렇지. 전쟁이 터지니까 자기들도 내응해 안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뭐 폭파하고 테러하고 근데 이제 북한 전문가들 당시 국정원 분석으로는 벼랑끝 전술이지 실제로 공격하려는 게 아닌데 이석기는 이걸 과잉 해석한 거예요. 옛날 이제 김일성 표현으로는 좌익 맹동주의를 한 거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1의 압도적 비율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주문 1.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뭐하러 통진당을 굳이 국가 권력이 해산시키느냐. 너무 억압적이지 않냐. 자연적으로 두면 도태될 것 아니냐. 통진당 해산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중건쌤 같은 분들. 그랬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3월에 그 집회를 맹신도들의 부흥회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판결문과 검찰 공소장을 보면 정말 상황이 좀 달라져요. 위장 면칙을 조직원 간에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시에는 이 3월 조직 이전에는 누구가 조직원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시를 받고 행동을 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실명이 뭔지 본명이 뭔지 신분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 전체 다 모이기 전에 쭉 비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북한의 이 지하 조직의 특성이 단선 연계랑 복선 포치라는 특징이 있는데 단선 연계가 뭐냐면 횡적 연계가 없는 상하 연계. 그리고 복선 포치는 중요 단위의 2개 이상의 선을 구축하는 것. 이게 북한의 전형적인 지하 조직들의 특성인데 통진당과 이석기가 조직했던 아로라는 모임이 전형적으로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또 이런 항변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원, 그러니까 뭐 130명 말고 정말 뭐 이 당원 전체가 그런 것도 아니다. 또는 뭐 몇 마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망상 아니냐. 또는 이것 때문에 당까지 해체하는 게 맞느냐라고 항변하거나 그 이야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강제 해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위험하다고 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하나를 해산시킨다는 것은 정말 웬만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자, 유일한 사례가 1950년 초에 독일에서 카페에 독일 공산당을 해체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이게 독일 사법의 흑역사로 남아서 몇십 년 후에 이제 그때 그 사람들 다시 다 보상이 이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하고 이 통진당 합법 정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동일시한다는 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RO라는 게 지금 실체가 없다라는 게 한겨울문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원래 내란죄로 걸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걸었는데 실제로 내란죄가 인정이 안 된 겁니다. 내란 선동죄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정된 게 내란 선동죄인데 이 선동이다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군현형을 때리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무리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인들 몇몇이서 이거 나라가 왜 이래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이게 내란 선동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술 먹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평소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군현형을 때린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과도했다고 봐요. 우리 사회가 약간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히스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북한이 남침을 한다는 조짐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을 하고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면 무슨 만화 같은 얘기인데 그들 머리가 얼마나 세뇌가 되어 있고 선동이 되어 있으면 그러겠느냐. 참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이제 통진당 해산 문제는 진 작가님이랑 처음에 같은 입장이었어요. 단까지 해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강제 해산보다는 이런 아로 사건,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통진당의 국민적 신뢰가 박살이 났고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다 떨어진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강제 해산하게 되면 또 똘똘 뭉쳐요. 피해자가 생기고 뭐 이런 피해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 자연 해산 과정에 거치면은 그 조직원들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떨어져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는 충격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통진당 해산 이슈가 이게 엄청 좋은 정치적 호재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엄청난 자료 그때 조사를 하고 어쨌든 이겼죠. 제가 자료 찾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진중권 교수님 의견에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좀 꽤 돼서 저는 민주주의 이 사회, 민주주의 체제를 계속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헌재에서 뭐 내란 선동죄로 인해 가지고 정당 해산까지 가는 걸 보면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절반의 민주주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잘 모르셔서 하신 말씀일 수 있고 저는 진종 교수님이랑 정반대 의견인데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 조직의 기본 풀뿌리인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해산해서는 안 돼요. 다만 이때 통진당을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하고 위중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게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다 인정이 됐어요. 그때 당시 검찰 국정원이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을 기소했는데 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란 음모죄는 이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서 이걸 왜 무죄로 선고했느냐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내란 음모죄가 무죄인 건 2인 이상이 내란 범죄 실행을 위해 합의한 증거가 현재로서 부족한 이유이지 이 의원과 통진당의 행동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란 음모가 시급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전혀 국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서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내란 선동은 유죄로 인정됐고 충분히 장래에 내란 음모까지도 번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걸 법원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내란 선동이라는 게 말 한 번 한 게 아니라 선동이 도상 연습도 하고 실제 일부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플랜, 계획이 다 수립돼 있어야 음모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말 한 번 한 걸로 이거를 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플랜을 짠 다음에 계획을 짜고 너는 여기를 점령하고 뭘 하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플랜 자체에 현실성이 있느냐를 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앞으로 이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개연성을 갖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개연성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2006년도에 황장엽 전 비서에게 손도끼와 협박문을 보내고 실제로 살해를 모의했던 사람이 붙잡힙니다. 그 사람이 통진당 당 간부였어요. 그 사람이 통진당 당 간부였어요. 나한테도 식칼 왔어. 이 사건은 법무부가 헌재에 공식적인 증거로 제출한 거고 헌재에서도 공식적으로 채택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또 다른 문건이 있는데 우리 국정원과 검찰이 그때 확보한 통진당 당시 이석기가 작성했던 문건인데 북한의 선군 사상에 기초한 변혁적 전위 조직의 합법 형태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이게 통진당 간부에서 압수수색한 건데 이 문건대로라면 결국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니라 북한 조선노동당의 남한 지부다라는 표현을 스스로 한 거거든요.
당시 PD하고 NL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네. NL은 생각한 거를 실제로 과감하게 실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테러 기도를 시칼 보내는 거는 예사롭게 했던 것이고 이것도 하면 안 되죠. 또 범죄죠. 그리고 또 북한하고 연계도 실제로 잠수함 타고 가서 김일성 만나고 다 했다니까. 실제로 잠수함 타고 가서 김일성 만나고 다 했다니까. 진짜로? 실제로 그게 강철 김영환 씨. 씨.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내가 잠수함을 타고 갔다 왔다고요? 몰래 갔다 왔고 총 받아왔고 그리고 그 공작금 몇만 불, 10만 불 이렇게 다 받아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북한하고 협력하고 제가 볼 때는 이석기 본인도 과대망상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하고 통신이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이나 뭐 극소수 단체가 아니고 이게 정당 아닙니까? 근데 이 정당에서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북한에서 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두둔을 했어요. 북한에 쭉 보면은 뭐 어느 정당에 대해서 두둔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까기만 하지 두둔은 안 합니다. 왜 저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북한에서 감싸고 있느냐? 네. 이거를 보면은 북한에서 뭐 간첩 활동을 하는 거는 연관이 저는 있다고 거의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첩이다. 네. 뭐 7, 80년대 그때도 이제 김종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뭐 간첩, 남루당 간첩 사건. 이것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시작을 한 거지.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라. 네. 근데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간첩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기 있는 걸 다 보고를 한 거예요, 북한에다가. 그래서 걸렸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공당인데 공당에서 어떻게 간첩질은 아니지 않냐, 제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분위기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간첩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되지. 예컨대 뭐 독일의 의사당 딱 불지른 사람이 독일 공산당원이었다 그래가지고 바로 공산당 해체시켜버리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때 당시 통진당의 이정희 대표는 당 행사 때 태극기도 안 걸고 애국가를 부정했어요. 단 한 번도 애국가를 제창한 모습을 보여준 바 없고 아까 손도끼 보낸 당 간부, 당 대표 애국가 부정하는 그다음에 이석기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도 황선이잖아요. 황선 사건은 너무 황선 신은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크게 쇼킹을 줬던 사건이었는데 2014년 11월에서 12월에 걸쳐서 대한민국에서 세 차례의 통일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통일 토크 콘서트라고 하면 우리 이만가 가족들도 나가서 사례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할 걸로 기대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 일색의 자기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콘서트를 한 거, 친북 콘서트네 그냥. 예, 그래서 황선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긴 했는데 유죄로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종북 세력을 북한에서는 충분히 체제 선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였던 황선 씨는 과거에 북한에서 대대적인 선전에 이용이 됐는데 우리 한때 원정 출산 유행했었잖아요.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어떤 선진국으로 가서 아이를 낳아서 해당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그렇지, 거. 임신하고. 이 황선 씨도 원정 출산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닙니다. 그 흔한 미국도 캐나다도 아닌 비행기 타고 40분 거리에 가는 평양에서. 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2005년 10월 10일 만삭의 몸을 이끌고 비행기에 몸을 실어 아이를 낳으러 갔는데 그 행선지가 바로 평양이었어요. 총선 기간 동안 야당의 총선 비례대표 후보가 야, 머리 스타일이다. 나 아니야. 원수가 나온 거 아니야. 평양에서 아이를 낳은 사실이 알려져 기획 출산 시비가 있었는데요. 북한이 어제 7년 전 출산 당시의 동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한우조리 무료 아기 한복을 주시고 산모에게 꿀과 보약을 줬답니다. 동양의 아리랑 볶는 관람길에서 동일동이를 낳은 남녘의 한 여성. 이 황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당시 원정 출산을 했다. 의도적으로라는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평양으로 들어갔냐? 2008년도 이제 박왕자 씨 사건 이전만 하더라도 평양 수시로 우리가 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전기 항로는 아니지만 전세기 뛰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바로 평양으로 들어갔던 상황이었거든요.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평양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전세기가 떴어요. 인천에서 바로 평양으로. 한 100만 원만 지불하면 아리랑 공연 볼 수가 있었거든요. 한 1박 2일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만삭이었다. 만삭이었다. 만삭이었어요. 일단은 그 의사한테 물어봤다고요. 병원의 이제 그 주치의한테 좀 만삭인 상태인데 어떻게 비행기 타고 한 1박 2일 평양에 갔다 와도 되냐? 의사의 소견은 괜찮다. 이런 소견을 줬다고 해요, 의사가.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2005년 10월 10일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그랬는데 원래는 10월 17일 한국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여행을 떠납니다. 의사가 갔다 와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0일 날 떠나서 저녁 9시쯤 아리랑 공연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통이 오는 거예요. 어떡해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야죠. 그래서 평양에 있는 평양산원이라는 산부인과로 옮겨집니다. 근데 마침 그날 휴일이었던 의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 10월 10일 저녁 10시에 제왕절개로 3.3kg 정도의 건강한 딸아이를 평양에서 출산을 합니다. 제왕절개로. 자연스러운 출산이 아니라 일부러 이제 북한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을 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원정 출산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건강을 회복한 그가 딸 윤교래를 안고 비행기로 가려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갓난아기가 비행기에 의해 들출 수도 있고 비행기 동음에 놀랄 수도 있다고. 야, 이게 너무 기가 막히네요. 이게 근데 굳이 저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무슨 상황이야? 저도 북한에서 저분의 모습을 봤거든요. 엄청 감격했었어요. 왜? 왜냐면 남조선 사람이 평양산원에서 애를 낳은 거잖아요. 심지어 북한에서는 이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장군님의 품속에서 남조선 사람이 무사히 아이를 낳았고 또 북한의 의료 시스템에 엄청 감격을 하였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선전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궁지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사회주의랑 제왕절개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10월 10일 10시를 맞출 수 있었잖아. 사회주의니까 사회주의에 맞추는 제왕절개는 의료보험 안 돼. 우리는 맞출 수 없어. 북한에서는요, 그 평양에서는 제왕절개가 되게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연분만 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제왕절개를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아기까지 이제 선전에 이용된 거예요. 왜냐면 그 북한에서 별명을 지었는데 별명은 옥동녀, 통일 옥동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 사람이 그 평양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는지 이 과정을 다 찍어가지고 나중에 연극으로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꽤 인기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연극 그 출전하는 그 작품 속에서 1등 했어요. 그래요. 이게 근데 가만 보면은 제가 말하는 김정일이었다면 저는 당연히 이용을 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근데 북한에 이런 책이 있어요. 김정일 장군 통일일화라는 이제 김정일 찬양하는 서적인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친부모의 사랑인들 이보다 더 다정할 수 있을까? 그렇구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황선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황선 씨 본인만 자기가 체제 선전에 이용당한다는 걸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 황선 씨가 의도하고 갔든 의도하지 않고 갔든 그것은 사실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그걸 모르고 갔다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런데 이 출산 날짜가 좀 묘해요. 왜요? 이게 평양 원정이냐 아니냐를 가릴 수 있는 어떤 몇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우연히 산통이 와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황선 씨는 평양으로 가기 전에 산통이 오면 평양에서 출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공부문이 하기도 했고 그때 아이를 출산한 날이 2005년 10월 10일이잖아요. 네. 그날이 조선 노동당 창건 60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시각이 10월 10일 밤 10시. 뭔가 딱 맞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논란이 일자 황선 씨는 그때 비행기표가 나왔을 뿐이다. 내가 낳고 싶어서 낳았냐? 라고 의혹을 부인한 바도 있습니다.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겠는데. 그걸 어떻게 애 낳고 처벌을 받아?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갖다 붙이고 뭐 했을 텐데. 아무 처벌 안 받았어요. 처벌 없는 거지. 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 없어. 판문점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요. 칸트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간주하라고 그랬는데 일단 출생 자체가 일단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 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알려질 만한 건 이렇게 많이 오픈되고 알려진 상황인데 또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또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왜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원인이 뭔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제가 그 대위 때 그 1차 중대장을 이제 판문점 좌우측에 있는 비무장지대 GP를 담당하는 진짜 옛날 아닌가? 네. 그때 이제 우리 진 교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생들이 교련 실습을 오잖아요. 맞아요. 네. 학생 교련 종합실기대회가 열렸습니다. 배우면서 조국을 지키겠다는 호국 학도로서의 참모습을 일반 시민에게 보여주고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을 드높였습니다. 서울 저 서부역에서 저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와갖고 기차를 타고 문산역에 내리면은 5분 대기조가 비상이 걸려요. 예. 그 저기 신나하고 들고 막 나가갖고 신난 가에다 페인트 지우는 거. 그리고 대학생들이 문산역에 내려갖고 기차에다가 이렇게 뭐 군부 독재 타고 쓰고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용차를 타고 제가 있는 이제 그 전방으로 들어와갖고 한 20명씩 조를 편성해갖고 최전방 GP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목적은 그 실상을 보여주고 북한의 모습이 저러하니까 좀 잘 해라 이제 이런 취지로 하는데 한 번은 부산의 모 대학 학생들이 와갖고 제가 이제 따라 들어갔는데 딱 가니까 건너편에 이제 그 기정동이라고 북한 선전 마을이 있거든요. 그걸 딱 보더니까 욕을 막 하면서 우리 전부 나쁜 XX들이라고 저를 포함해갖고 이제 그 대통령까지 우리가 그 DMZ 일대하고 기정동 마을을 대학생들을 쏘기기 위해서 군인하고 정부가 세트장을 만들어놔. 세트장을? 네. 그러면서 거기서 데모 비슷하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중대장으로서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화가 나갖고 야 그래? 알았어. 야 지피장 그러면은 통문을 열어. 문 열어줘. 열어. 문 열고 그래. 너들 아까 그 나가. 저기 한번 가봐. 북한 가보라고. 그런데 이제 속으로도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월북 조장. 월북 사주가 되잖아. 대위가 월북 순간에 뭔가 이제 낌새를 차렸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사상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좌파들이 왜 좌파적인 사고에 열광하나라는 책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분석한 왜 그런 책이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깔고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상향, 유토피아가 어딘가에 분명히 있다라고 믿어요. 종교적인.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를 시켜줄 위대한 지도자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파좌파를 떠나가지고 이게 늘 문제야. 이게 문제야.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줄 방아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런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는 무오류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솔리니 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무오류여야 돼. 히틀러 같은 애가 나오는 근데 그렇게 되면 내로남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적용한 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유엔 남북 동시 가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90년대 초 이전만 하더라도 유엔에 남북이 동시에 가입하면 분단이 고착화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이런 뭐 이른바 진보 세력이 유엔에 갑자기 남북이 동시 가입하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무오류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냐면 한국은 독립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군이 있고 여전히 독립되지 못했다. 북한은 이제 못 사는 건 알아. 못 살고 또 인권 탄압도 있고 하지만 저기는 그래도 자주 독립국이다. 그래서 북한의 현재는 어렵지만 미래는 잘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독립지사적 마인드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전히 미군 철수하고 김정은은 독립국의 지도자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식민지의 총독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게 자기를 여전히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하태경 의원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2000년대 초중반에 종북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우리가 아까 90년대는 반군사 독재,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 소고기 그때 밤이 확 이런 것, 지금 이 미국에 우리가 종속이 아니냐. 지금 2020년대를 넘어섰잖아요. 지금은 제 판단에는 이런 자생적인 종북은 많이 줄어들었다. 다만 아까 말했듯이 이 반대급부로 이쪽이 줄어드니까 자생적 종북, 애초에 90년대 옛날 같은 이 북한에서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 호섭받은 뭐 충북 간첩단이나 아니면 군 내에서 간첩에 호섭된 분이라든지 이렇게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포섭을 당하는 사람들이 종속적 종북이 좀 늘고 있다. 제 감은. 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봐야 될것 않고요. 과거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간첩이 있는 거는 우리도 그쪽에 휴민트가 있듯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리 브란트 수상의 비서가 간첩이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불안감, 공포감 조장을 하게 되면 사회가 굉장히 뭐랄까 경색돼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념 깡패들이 이제 그 타인들의 인권을 갖다 유린하는 걸 조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냐면 여태까지 젊은 시절부터 자기 삶의 목표를 그렇게 설정한 거야.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하고 내 삶의 의미가 거기 있어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신앙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신념을 갖다 공유해주는,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격리되는 이런 현상, 그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너튜브 같은 데서 내가 관심 있는 콘텐츠만 계속해서 보면서 확증 편향을 늘러가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해봤거든요. 야, 근데 너 저기 사람들 북한에서 말이야 배고파가지고 하다가 압록강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 뭔지 알아요? 남한에서도 여름에 익사 사고 나잖아. 거기서 그게 왜 나와? 그러니까 그다음에 북한에서 사람들이 지금 아사하고 있대. 그랬더니 얼마 전에 남한에서 있었잖아. 여기 무슨 뭐 공부방에서 김보 죽은 사람. 뭐 이런 식이니까 와, 이거는 뭐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어떤 팩트를 집어넣어도 자기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회로가 있어요, 머리에. 결과값이 동일해. 지금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건강한 생각으로 통일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이런 경제적인 활동을 교류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까지 종북으로 몰면 안 되잖아요. 역시 이만갓 MC다운 지적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지적이고, 제가 통일부 이거 뭔데 평가야? 하지만 기분 좋았죠. 나 진술랭 별 받은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통일부 산하에서 대학생들 특강할 일이 있어요. 특강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젊은 대학생들은 뭐 종북 이런 논란은 아예 중요하지 않고 통일 왜 해야 돼? 그쵸. 맞아요. 통일 왜 필요해? 북한 맨날 미사일 쏘는데 북한이랑 왜 우리가 친해야 돼요? 왜 우리 백신 북한 줘야 돼요? 왜 돈 들여서 통일 비용 내요? 이 얘기가 제가 참석한 수십 명의 대학생들을 전수조사해봤어요. 그런데 통일 왜 해야 돼요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통일 담론이 과거처럼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묻지마 통일이 돼서도 안 되고, 북한은 무조건 우리 민족이야, 북한이 개발하는 핵은 민족의 핵이야, 쟤들 핵 포기할 거야 라는 지나친 낭만주의도 지난 5년간 실패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이 두 가지, 거기에 이제 종북놀이도 지나치면 통일에 대한 건전한 담론까지 막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명한 교수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작곡가, 화가, 의사까지 당대 엘리트 등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그 숫자가 무려 194명입니다. 와. 그게 가능해? 이름 앞에 다름 아닌 간첩이라는 단어를 붙인 채 말입니다. 동백림 사건의 용의자들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평양 갔어 안 갔어? 194명 중에서 실제로는 간첩죄로 처벌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끌고 가자마자 옷 다 벗기고 물고문을 하기 시작해요. 194명의 지식인들은 왜 간첩이 됐을까? 채널 A